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됩니다. 당초 17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1일까지로 절반 정도 일정이 확 줄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른 건데요. 정작 북한은 오늘도 논평을 내고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민경 기자, 전체 일정이 크게 줄었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제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과 규모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 연습 기간을 21일까지, 즉 훈련 기간을 이번 주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대급 14번으로 예정됐던 야외 기동훈련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각각 따로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 시행해 횟수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요. 합참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밖에 연합사는 전시지휘소를 CP탱고와 경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이원화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미군 측이 주요 전시지휘통제소인 CP탱고의 인원을 줄인 데 따른 설명인 걸로 보입니다. 통상 을지 자유의 방패는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으로 구성되는데 첫 주에는 방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요. 2주차에 대북 반격 작전을 연습합니다. 하지만 21일까지라는 기간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실상 이번 주에 방어작전 훈련만 진행하고 대북 반격 작전은 이번엔 거의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북 유화책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지만 이미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도중에 조정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급박하게 진행된 만큼 우리 정부도 미국과 포괄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UFS 훈련 조기 종료에 대해 미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측 질의에 사전 통보는 없었고 국방부가 협의한 걸로 안다고만 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훈련은 크게 줄였는데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죠. 네, 지난 14일 외무성 명의로 한미연합훈련을 한 차례 비난했던 북한이 오늘 새벽 닷새 만에 또 UFS 비난 논평을 냈습니다. 북한 관영 언론인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17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국가와 지역 안보 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군 병력의 유엔군 사령부까지 합세해서 지상과 해상, 공중과 사이버, 심리전 등 실제 전시작전 수행의 모든 영역을 이행해서 한반도 정세는 전쟁 발발의 임계점을 맞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북한은 특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의 내용과 형식, 규모 등을 상세히 거론한 뒤에 새로운 현대전쟁 교범과 방식을 부단히 갱신 적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은 이를 간과할 수 없다며 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무력화하기 위한 자위적인 권리 행사는 앞으로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한미군 당국이 관련 논의에 돌입한 데 대해서는 오늘 논평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나 국방성 명의 담화 등의 직접 선언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을 빌렸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조태영 전 국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을 보고받고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죠.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가 나왔는데요.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엄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고요. 앞서 내란 특검은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높은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계엄 문건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조태영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 오늘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1심 때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속보입니다. 추가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데요.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기간에 만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집권 1기 때 벌였던 파격적인 외교를 재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and we met on numerous occasions, actually. I understand him, he understands me.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Enthusiasm to meet with Kim Jong-un. This is really the first concrete action he's taken, and he's to try to entice Kim, and he's used the timing of these exercises as the way to do it.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과는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회담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탄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등 미국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핵 동결이나 ICBM 제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북한이 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경남 거제에서는 학교도 21곳이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학교는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봤고요. 개학을 앞두고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남 거제시 장평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학교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복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군인과 봉사자들이 바닥을 뒤덮은 진흙을 걷어내고 엉망이 된 집기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교는 거제시에 폭우가 쏟아진 날 운동장부터 체육관 그리고 부설 유치원까지 모두 물에 잠겼었는데요. 물이 빠진 뒤에도 주변은 온통 진흙탕이고 이 책상이나 의자 같은 학교 집기들마저 엉망이 돼서 더는 쓸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 육군제 39사단에서 나온 장병들이 대민 지원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가 취재진이 가까이 가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봤더니 이 강한 물살에 쓸려온 나무 뿌리나 진흙 같은 것들을 중장비로 다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일일이 손으로 퍼서 포대자루에 담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중장비까지도 동원해서 진흙을 걷어내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복구가 이뤄져야 할 텐데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라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우로 집계된 학교 시설 피해 사례는 거제가 38건, 통영이 8건 등 모두 46건에 달했습니다. 이곳 장평초를 포함해 초등학교만 25곳이 피해를 봤는데요. 물에 침수된 사례가 29건, 누수 15건, 파손이나 유실 9건 등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장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있다는 점인데 학생들의 등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새학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학 전까지 긴급 복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피해를 본 급식소 복구가 늦어지면 업체를 통한 대체 급식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 장평초등학교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경남 지역의 호우 이재민은 1000여 명을 넘었고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500여 명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복구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위한 사전 피해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우 기자.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 공식 확인된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중대본 오전 6시 기준입니다. 공식 확인한 일시 대피자는 모두 1,048명입니다. 이 가운데 581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259세대 478명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임시거처에서 머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피해는 인명피해는 어제와 같은 사망 1명에 부상 4명입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등 2,104건의 피해 신고가 있었습니다. 또 농작물 366.5헥타의 피해 신고도 확인이 됐습니다. 걱정은 지금도 피해 규모가 이렇게 상당한데요. 지방 정부별로 본격적인 피해 조사를 진행하면 그땐 더 많은 피해들이 확인될 거라는 중대본의 예상이 있어서입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려해상 국립공원 일부 구간,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톨게이트 부근, 또 극한 호가스를 구간 하천 산책로 등엔 여전히 통제 구간이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 통영과 거제 현장을 직접 찾아서 피해 상황 확인하고 복구 상황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강석주 통영시장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요. 중대본 역시 이런 요구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전 피해 조사를 어제 했고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물론 중대본 역시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시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흙이 드러난 곳에서 방수포를 설치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접근 통제 역시 잘 해달라고 현장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발령된 중대본 1단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8개 시도에선 5,300여 명이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늦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했고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주 후반엔 다시 비 예보가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웅 기자, 이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더워졌어요. 폭염특보가 더 확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3도 이상의 체감 더위가 예상되면서 폭염특보 지역이 더 확대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발효로 서울은 남아있던 서부권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 지역으로 특보가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 부산과 울산 동부, 대구 달성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더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열대야가 우려되는 강원도 삼척과 강릉, 남부지방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남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덥고 습한 성질을 가진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해상과 남해안 일대까지 확장해 덥고 습한 공기를 내륙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기온 편차가 있겠지만 8월 말까지 서울 등 내륙에서는 체감온도 33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나타나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호우 아니면 폭염으로 양극화하는 느낌인데요. 주 후반에는 또 비 예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만 지나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주 후반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온도차가 심해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유동적이지만 밤사이 일부 중부지방에서 요란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폭염은 비가 내리는 동안 잠시 주춤하다가 비가 그친 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따라서 더위와 호우가 당분간 번갈아 나타나면서 복합재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대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냐, 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센데요.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데요.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네, 이렇게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임명 제청이 늦어진 사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한 당시 법원 행정처장 대행을 통해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은데 오늘 출근길에서는 따로 얘기를 안 했죠? 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네. 다음 달이면 대법관 2명 공백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등 특검 사건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로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대법관 공백이 메워질지 주목되는데요. 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위증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사건 2심 변론도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증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계엄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CCTV 등을 제공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증거인멸 혐의와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선고 결과와 관련해 지금 당장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국정원 명의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도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특검 측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중동 불안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하락한 영향에 코스피는 장 초반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 중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7% 가까이 갔던 하락폭이 소폭 줄었지만 5%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6,400과 6,5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7,000을 넘나들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96% 내린 6,529로 출발했는데 개장 직후 낙폭이 더 커지며 올해 25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7에서 8% 하락 중이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 중이고 개인이 홀로 순매수 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 큽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협정 연장이 무산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중동 불안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미국 국채 매도세에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ADR, 주식 예탁 증서를 비롯해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주가 급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2.89% 내린 810으로 출발했고 하락폭이 3% 이상 커졌다 상승 전환을 시도 중입니다. 개인이 홀로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도에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며 7일 연속 9시 기준 1,41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줄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서용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김민석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농단입니다.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참여해 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이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로 다 끝나는 것이냐? 재판 재개해야죠.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놓은 것이
사실상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법관 임명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갖은 협박과 압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상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픽 보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청와대 패싱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대법관으로 손봉기, 김성수 이렇게 2명을 임명 제청했는데 7개월을 끌다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으로 제청한 겁니다.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하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은 대통령이 이제 대면을 하고 이제 제청을 하는데 대면 없이 일방적 제청을 하니까 송영길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의 이유가 늘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청와대 패싱입니까? 패싱이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패싱이고 예. 사실 조금 더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고 시비 걸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싸움을 건 것이다. 대법원장이 삼부요인 중에 한 명인데 본인이 이게 그 관례, 김민석 당대표는 이게 관습법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관습법도 법이라고 봤을 때는 법 위반상이라고 저는 의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왜 그럴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게 2023년 12월 8일이에요. 예. 윤석열 정부 때죠. 윤석열 정부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6명을 제청을 했습니다. 그때 서면 제청 없었어요. 근데 왜 현 정부 들어서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이죠? 장동현 대표는 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내란의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몸부림을 안 쳤어요? 그러면 왜 이 정부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어떤 사법부의 독립뿐만 아니라 이게 대통령한테 서면 제청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법관을 임명했다는 것은 예. 사실상 탄핵의 사유에도 속할 수 있을 뿐더러 탄핵을 가기 전에 본인 스스로 이제 2028년 총선에 장이 열리잖아요. 저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저는 그런 정치적인 총선 출마까지 염두에 뒀다고 저는 생각하시는 총선 출마를 건가요? 염두에 뒀다고 보는 예. 거예요.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저는 그거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일이다. 수 없다. 임명제청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한테 좀 얼굴 보고 제가 이래 합니다. 이분들을 제가 좀 이게 청구할 테니까 좀 동의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가 어렵습니까? 종이 한 장 날려서 서면 제청했다는 것들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예. 결국 이거는 2028년에 본인이 이제 대법원장 임기를 뭐 다 못 마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 가서 뭐 총선 출마해서 배지를 달겠다. 그런 의도 아니고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 봅니다. 네. 청와대랑 협의가 계속 안 되니까 공백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대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원과 이재명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겠죠. 그동안 87헌법 체제에서 의회에서 이루어왔던 관행을 예. 민주당이 여태까지 다 무시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근데 이번에 그 대법관 임명에 제청을 둔 것을 가지고 예. 청와대와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조금 전에 영상에서서 그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말씀했던 것만 보더라도 지금 손봉기, 김성수 부장판사 제청을 했는데 예. 그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는 그 김민기 판사를 원했다라는 해석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김민기 판사 같은 경우에 지금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라든지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거기 안에 조금 더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번에 부분이세요? 법안이 개정돼가지고 공소취소의 사유에 예. 어떤 기준들이 필요할 텐데 예.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로서 그 기준이 확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태까지 이견이 있어가지고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이 공소취소 사유와 관련돼서 법원의 어떤 판단이나 판사, 대법관들의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잘못된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국민 어떤 법 감정이라든지 이런 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청권을 실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뭐 조금 전에 김민석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법행위라고 하는데 무법행위라는 것은 그냥 정치적 프레임이 그 어떤 네이밍인 거고 어떤 그런 표현인 거고요. 그렇게 무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거는 대법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김용태 의원 얘기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로 청와대에서 받아줄 수 없었던 게 공소 취소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그래서 하지만 이견이 있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것이고 서영주 소장님은 총선 나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든다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민주당이 관행 타령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헛소리하는 민주당 정권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 위반할 때는 아주 하찮게 여기더니 갑자기 관행이 왜 중요해졌냐 이 얘기입니다. 관행 법사위 관행은 어기지 않았냐. 그땐 가만히 있더니 왜 여기선 또 관행이 중요하냐 이 얘기거든요. 법사위 관행하고 그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대법관의 임명 제청에 대한 관행이 비교할 만한 건가요? 비교가 잘못된 겁니까? 비교가 잘못된 거죠. 법사위에 대해서 사실 법사위는 조금 옥상옥의 개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국회의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당을 배려해 주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관행인 것이고 지금 이거는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동의를 해주고 국회가 동의해주고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둔 이유들은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아니면 또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서로 견제 균형에 대한 그런 사실 관습법적인 사항이 있는 거예요. 법사위 주는 거는 관습법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 대상 아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헛소리라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 한번 보세요. 그게 헛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탄핵 사실상 이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인 정치적인 그 대법원장이 개입을 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건 사실 저는 이건 정치 개입 정도로 들어가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해도 될 일을 했다. 제가 탄핵 시도 가능성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국회 내에서 김민석 대표도 나가셔라 그랬잖아요. 나가시란 말은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는 거고 안 나간다면 탄핵을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탄핵을 노리는 거라니까요. 탄핵을 받았다. 이 정권으로부터 뭔가 핍박을 받았다. 그래야 이 출마에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늘상 그래왔어요. 저는 그런 답습을 윤석열 정부에서 배워서 똑같이 써먹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량 학생 나가라. 오늘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나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법대로 했던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대표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청와대의 심부름센터 역할을 자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뭐 관행을 저희 국민의힘이 관행을 따지고 하면은 법대로 했다 문제될 거 없다고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조희대 대법원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법보다 관례나 관행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지켰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7개월 정도의 어떤 청와대와 교류가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대법원장으로서의 법적인 권한을 실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가지고 탄핵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왔던 논리와 본인들이 해왔던 답습해왔던 그런 어떤 행동들하고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선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기환송에 대한 그렇습니다. 앙금이다. 파기환송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해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 들고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소취소권을 이제 김영태 의원이 얘기했는데 공소취소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런 우려만 있는 것이고 그 어디에도 공소취소의 법률란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능성을 싶고. 얘기하는 거죠.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얘기한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란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있을 윤석열 등등에 대한 재판도 앞두고 있고 이게 대법원에 전원 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명 공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석이 예.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사람으로 채워서 이게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는 예. 그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절반 받고 본인의 입장을 절반 하면 될 것인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밀어붙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내란 사건에 대한 규정들을 대법원에서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것까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서 예. 공소 취소의 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내란 청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굉장히 조금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 저는 왜 이거를 협의를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협의가 안 됐으니까 뭐 그랬겠죠. 아니 예. 협의를 안 됐는 게 아니라 윤석열 예. 정부 때 협의가 잘 됐을까요? 그냥 대통령 윤석열이 하라고 하는 대로 예.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는 왜 안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권마다 차별화해서 움직이는 대법원장이라면 이건 정치적인 중립성을 철저히 위반한 거라고 저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계속 그 내란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민주당 모 의원께서 당시 그 계엄 있고 난 뒤에 대법원장하고 3부 회동서를 제기하고 했었잖아요. 가짜뉴스 막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인 게 드러났었고 예. 그러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가지고 뭔가 마치 계엄과 연동되어 있을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대선 당시 후보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에 대한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번에 만약에 탄핵을 시도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비를 건 격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거 탄핵 가면은 해코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2명 공석이 됐을 때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러 가지가 참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뭐 공소청 출범입니다.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국회 가서 또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또 형사노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 제가 제출했고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또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리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래야만 조직이 좀 안정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습니다.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뭐 이어지는 개각 일정 부분들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 아직도 안 나갔어 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예 뭐 종이로 제출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사의 표명, 예. 입장, 의견만 드러냈던 전달. 것이고 예. 이번에는 인사혁신처에 그러니까 행동을 취한 거죠. 예. 공식적인 문건을 접수해서 사직서가 접수됐다라는 것이라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를 반려를 할 건지 아니면 받아들일 건지 이 결정만 남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 예. 사실 뭐 본인도 말을 했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가 지금 임플란트를 6개 정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불면증도 있다고 그러고 해서 하여튼 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워커홀릭에 준하는 분이라서 예. 엄살은 안 피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 검찰 개혁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후속 조치로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계적인 거라서 네. 본인이 의원의 입장에서 입법부로 돌아가서 보안서건이 폐지되고 보안서 요구권이 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것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다고 하니 의원으로 돌아가서 국회에 와서 미진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그 빈 구멍을 본인이 직접 입법부에서 좀 메워보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공감하는 것들이 이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 이거는 개혁의 완성일 수 없다라는 말들을 저는 정성호 장관이 조금 아주 깊이 숙고한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 되면 예. 더 이상 잘 버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일도 일이지만 예.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건강도 좀 추스리시고 입법부로 돌아와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댓글에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쯤이면은 사표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런 댓글까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잘 버티시라 이런 입장을 전한 상황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또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사직서를 낸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보안수사권 폐지 그리고 공소치유 사유가 넣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전국 상황에서도 본인한테 이게 모든 것이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결정을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결정했다고 해서 국민적인 면죄부가 씌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있으시면서 대통령의 그런 의지나 집권 여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안수사권은 폐지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적 예. 평가는 뒤따를 거고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앞으로 예상되는 공소취소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들이 많이 되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본인의 양심하고 많이 좀 반대되는 것들이 있을 거로 예상되다 보니까 아마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뭐 시나리오긴 하지만 어쨌든 김민석 당대표가 됐고 공소 취소와 관련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검찰 수사권, 그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그 동안의 대통령의 기류가 달라졌던 것을 예를 들어봤을 때 예. 결과적으로 공소취소 사유가 들어간 것에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도 또 저희 당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당대표도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 기소가 맞다면 당연히 공소는 취소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는데 한동훈 의원도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공소 취소 작전 시작 아니냐.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런 본인의 이제 주장을 썼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제 공소 취소하기 무서운 정성호 장관이 이미 세팅을 다 해놓고 도망가겠다고 사직서 낸 거다. 이제 특공대들의 진짜 작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이름이 참 긴데 공소 취소 특공대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이 잘못되었다고 공소 취소에 밑밥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시선이 비뚤어졌어요. 삐뚤어졌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좀 보면 좋겠고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의 역할을 부담스러워해서 도망갔다. 정성호 장관이 도망가면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장관이 거기에 총대 메고 하겠죠. 그게 아니니까. 사실 정성호 장관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 부분들은 국민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달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셨고 결국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가서 본인이 그 역할의 마지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고 저는 뭐 공소취소권은 지금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현재 뭐 가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은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공소취소권을 노골적으로 시도한다? 그럼 바보 같은 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신데 그걸 그냥 눈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그냥 정부가 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어떤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공소취소권에 대해서는 뭐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건데 저는 그 김민석 대표 말이 틀린 말이 있나요? 조작 기소가 밝혀지면 공소 취소해야죠. 그러면 조작 기소가 입증이 되면 그렇죠. 입증이 되면 그러니까 검찰이 한 기소가 조작됐다는 게 입증이 되면 당연히 그 기소를 취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걸 남겨둬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입증을 그럼 누가 하는 건가요? 그 입증을 이제 이 검찰이라든지 아까 말씀했던
이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TF에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그렇죠. 예.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작 기소가 있다면 공소에 대한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입증을 허위로 하는 자체도 범죄 예. 행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공소 취소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예. 지난 우리 광복절 연휴 때 그 개헌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그 뉴스에서 많이 다뤘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핵심은 개헌에 대해서도 핵심이고 이 대법관 임명 문제라든지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핵심은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민주당이 공소 취소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 입증하려면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면 됩니다. 나 재판 받겠다. 그 한마디만 하면 국민들이 아마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지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판에 대한 언급을 못 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대통령 앞에서 재판 받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약속해달라고 하셨는데 답이 없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응답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응답이었습니다. 무응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재개에 대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되게 무서움, 기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로 추측이 되고 결과적으로 공소 취소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통령 재판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재판을 받게 되면 받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한마디를 해달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개헌도 그렇고 이제 그 한마디를 대통령이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고 중지된 거잖아요. 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재판 받겠다라고 말하라는 것도 참 뭐라고 하죠? 쓰여진 대로 읽어라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고 연임 도전을 할 수가 없는데도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걸 왜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냐고 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금 최근에 얘기했죠. 연임은 있을 수도 없고 헌법상에 그거는 금지돼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연임 안 하겠다는 못 한다는 소리예요. 공소 취소권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 생각에는 끝나면은 재판을 받겠지 생각하는데 내가 재판 받겠다 또 재확인하라는 것들이 사실상 그게 조금 상대에 대한 존중이 맞나 대통령에 대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침묵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침묵이 나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로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그거는 너무 비뚤어지게 보는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청와대에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네.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세 사람 네.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헤드라인을 장식할 말은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에게 하는 말이 이제 헤드라인이 예. 되겠죠. 그다음에 당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너무 치열했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동력이라는 것은 민주당 내 분열이 계속되면 아무리 새로운 지도부가 오더라도 뒷받침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수록 진영 내에서 전당대회에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반목들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초기에 진압하자라는 차원에서 만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통합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많이 좀 도와달라라는 것들 그리고 민생과 통합, 구조적 다수에 대한 얘기들을 예. 저는 당부하고 특히나 정청래 의원에게는 정청래 의원이 오늘 표정이 밝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밝게 하겠죠. 예. 거기에서 얼굴을 어둡게 할 필요도 없을 정치 뿐더러. 고수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정청래 의원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진영 내의 지지자들을 좀 봉합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마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네. 뭔가 정청래 의원에게 제안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내일 뉴스 나올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의원 악수하는 사진이 나갈 텐데 정청래 의원 표정이 어떨지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 이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 대화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월 에이펙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은의 입장도
트럼프의 입장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무르익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 정치에서 조금 궁지에 몰리고 있고 중간 선거가 이태롭잖아요.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 이제 러시아와 잘 지내고 있지만은 만약 종전이 된다면은 다음 스텝을 옮겨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거짓말로 해놓고 하노이에서 자기를 쳐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화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계속해서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내오기 때문에 응답할 것이다. 네, 북미 대화 분위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르익었습니다. 갑작스레 오는 11월이면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만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러브콜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대화도 북미 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북핵과 관련된 기조나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태까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기조로 해서 많이 이루어왔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비핵화보다는 북핵을 약간의 어떤 인정을 하고 북핵 관리 측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비대칭 전력으로서 북한 핵을 인정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남북 협상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불리한 측면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정부의 구상이라든지 기조가 나와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미국하고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가치 동맹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가치 동맹에서 좀 나아가서 뭔가 한국이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으로나 어떤 금전적으로나 한국이 좀 더 기여하길 바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과연 그런 한미 동맹에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그런 가치 동맹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동맹에 힘입어서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 방식이라든지 유연하게 좀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북핵을 이제 공식 인정은 아니어도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용인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대화에서 주도권이 우리가 좀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미연합훈련 기간 반으로 확 준 거 이것도 걱정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참 예측 불가능한 분이에요. 럭비공이 맞고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도 본인의 어떤 생각하는 그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를 모든 언론에서 본인이 공개해버렸잖아요. 이란에 대한 협조,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노땡큐를 했다 뭐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결례죠. 정상 간의 대화는.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하면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그 중간 선거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고 김정은을 만나는 것만큼 본인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비핵화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자체는 명목상으로는 이란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좀 어느 정도 북한만 외로 둔다는 것은 이란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물러설 가능성은 좀 적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결국에는 철저하게 본인의 중간 선거인데 다만 우려되는 거는 한반도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 북미 회담에서 패싱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라서 저는 최소한 운전대를 못 잡아도 옆자리에는 앉아서 이번에 이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에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라서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할 수 없어서 굉장히 좀 고심할 것 같다. 옆자리에 앉는다는 건 그래도 관여한다는 건데 끝으로 간략하게요. 이번에 이제 연합훈련 확 줄어든 거는 우리가 패싱 당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우려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사실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도 연결짓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호남 반도체 정부의 구성이 발표되고 나서 미국의 상무장관은 삼성과 ASK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최근에 지금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 광주의 몇몇 시민단체에서 미군 철수, 미7공군 철수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결코 한미 관계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과연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좀 우려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는 건 좋지만 이제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피의자가 언제쯤 송치됐습니까? 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왜 살인했는지, 직장은 왜 찾아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 대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도 결정됐는데 오는 25일부터 공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5일부터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25톤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역주행 방향에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영천의 한 교차로에서는 청소차와 대형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3명이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사고가 몇 시쯤 난 겁니까? 네,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경북 영천시 도동 내거리에서 청소차와 25톤 대형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청소차 앞부분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는데요.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이들은 60대 2명과 40대 1명으로 영천시의 쓰레기 수거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입니다. 매일 영천시 5개 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했고 사고 당시 새벽 청소를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사인 50대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실려있던 흙이 쏟아졌고 주차된 차 2대와 가로등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새벽 시간 청소차 사고로 환경미화원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편의를 위해 청소차 뒤편에 매달려 이동하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청소차에는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숨진 미화원들도 차 내부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교차로가 사고 당시 전멸 신호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직진하던 화물차와 좌회전하던 청소차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두 차의 진행 방향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각종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립니다. 김 의원 사건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게을리한 정황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을 따져볼 심의위원회가 곧 열리죠? 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5일 정기회를 열고 김병기 의원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사건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 과정에서 지연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다만 직권 부의가 아닌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 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앞서 고소인인 김 의원 전직 보좌관 A씨와 김 의원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경찰이 결론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의 특혜 편입, 배우자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등 모두 13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1년 가까이 11개월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찰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경찰은 최근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거듭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찰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관련 질의가 잇따랐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김 의원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의 혐의 판단은 끝났지만 국가수사본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본청과 소통하고 있고 큰 틀에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남아있고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가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이른바 전경예우 우려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퇴직 경찰관의 사건 문의나 사적인 접촉 금지 제도를 더 철저하게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경정심사 승진을 별도로 운영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청과 시도청 전입 연차를 3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2%로 높였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2.7%로 유지했고 경상수지는 3,597억 달러로 이례적인 수준의 대규모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KDI는 8월 수정 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보다 0.7%포인트 높은 3.2%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수출은 8.7%, 설비 투자는 7.9% 증가하며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와 이른바 비투로 인한 신용대출 급증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가계신용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24조 9천억 원 늘어난 1,89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분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13조 4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4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단기간에 진정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가 흔들리는 직접적인 이유로는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우려가 첫손에 꼽힙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나빠진 미국의 재정 상황이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를 밀어붙이면서도 이란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전비를 쏟아부은 게 결정타였습니다.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까지 늘어나면서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만 연간 1조 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 열풍도 국채 시장의 여건을 악화시켰습니다. 아마존이나 알파벳 등 거대 기업들이 앞다퉈 회사채를 찍어내면서 장기 투자 자금을 놓고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반면 미국 국채를 사들이던 전통적인 해외 수요는 약해졌습니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 중국은 꾸준히 내다 팔고 있고 최근엔 일본과 영국도 보유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장기 금리까지 3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일본 국채로 갈아타는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국채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관망하는 신호로 해석된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기름을 부으면서 장단기 금리의 움직임이 극적으로 엇갈렸습니다. His first, he did fabulous, and his second one, he bombed. He would not give investors the direction on rates that they're asking for. 국채 금리 상승은 소비자 대출 시장은 물론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1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계약 취소 주택 한 가구에 9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어제 진행이 된 서울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 84제곱미터 일반 공급 한 가구 청약에 9만 433명이 접수했습니다. 이번 공급주택은 불법행위 재공급 주택으로 분양 가격은 9억 4,085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옵션 비용 등 최종 공급 가격은 총 10억 1,255만 원입니다.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14층 아파트가 지난달 21억 원에 거래된 것을 보면 실거래 가격과 단순 비교 시 10억 원이 넘는 차익이 남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10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분양 사무실로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시행사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장시간 압수수색을 벌여 시행사 대표의 휴대폰과 USB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정치권과의 금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금고는 몇 개나 여셨나요? 안에서 뭐 어떤 거 하셨습니까?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제주 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전방위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대표가 오영훈 전 제주지사 측 보좌진에게 유흥주점 접대와 금품을 제공하고 문대림 국회의원에게는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모집을 돕고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시행사 대표는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위치가 그분들보다 내가 낫지, 도와주는 입장이지 내가 청탁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기 인허가 그렇게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로비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관 제청 후보를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세게 비판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권에서 탄핵까지 거론이 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장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오늘 거세게 비판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개최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상당 부분을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사퇴라고 표현하면서 관습적인 대법관 제청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때부터 여러 문제가 지적되자 한덕수 전 총리처럼 의도적으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내란 공범의 길로 가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는 즉각적인 사퇴를, 대법관들에게는 단체 의견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아가 민주당 안에서 이대로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로 이어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군가와 사전에 조율하는 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옳지 않은 관행을 깨는 게 맞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오늘 아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복귀왕 국토위 간사는 최근 가장 화두로 떠오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우선 앞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본회의 문턱에 있는 관련 법안들 가운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공원 분지 주변, 복합시설 조성지구의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장 큰 공방의 대상인 어린이 정원과도 별개의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발판 삼아 용산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보다는 재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 재정비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협공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00년을 내다보고 보존해야 되는 녹지 면적을 한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그 국면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다는 식으로 논의가 확대됐지만 이는 전혀 아니라며 공원 녹지로서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후임 대법관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서초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또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1명을,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합니다. 오후에는 어제 임명된 이태한 특별검사가 합수본을 예방해서 사건 이첩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줄을 무시하고 달려드는 이른바 집단 새치기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인천공항이 결국 안전 펜스까지 설치하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지난달 8일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이라며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용객 수십 명이 단체로 자세를 낮춘 채 캐리어를 밀면서 차단선 아래로 한꺼번에 몰려드는데요. 질서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 실제 상황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공항 측은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 등이 먼저 수속을 받기 위해서 카운터가 열리자마자 줄을 무시하고 몰려든 것으로 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내 직원들이 인파에 치여 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항공사는 출국장 진입로에 어제부터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도 강화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협하면 수속이 불가능하다는 경고문도 내보내고 있는데요. 공항 측은 현재까지 추가 새치기 사례는 없다며 질서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유아인이 파묘 장재현 감독의 차기작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을 빚은 연예인은 언제쯤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배우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대본 리딩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유아인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온라인상에선 복귀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영화계에선 유아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아인과 베테랑을 함께했던 류승환 감독은 올 초 펴낸 책에서 유아인이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것이라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관객 앞에 다시 서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복귀를 둘러싼 논쟁은 과거에도 반복됐지만 돌아온 뒤의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배우 주지우는 2009년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군복무를 거쳐 3년 만에 복귀했지만 처음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러 빠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굉장히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짧게 하면은 굉장히 왜곡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후 흥행작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다시 정상급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긴 공백이 재기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빅뱅 출신 최승연은 2017년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7년 만에 복귀했지만 과거 은퇴 시사 발언과 연기력 논란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불호 같은 그 쌓여서 이 배우에 대한 어떤 연기도 사실 평가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지만 논란을 빚은 연예인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자숙의 공식은 없었습니다. 복귀 시점은 본인과 업계가 정할 수 있지만 돌아온 스타를 다시 받아들일지는 결국 대중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에이펙 정상회의 때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훈련 기간과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정은 교수님 나와주셨는데 북미 대화가 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시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11월 보도지구 11월 에이펙 그러니까 중국 선전에서 11월 18일 19일 날 에이펙이 개최가 되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경제 에이펙 할 때 시진핑 주석 오셔가지고 차기 의장국으로서 어떤 그 바톤을 이어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 11월 18, 19일을 그 계기로 해가지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트럼프 그 전제 조건이 그거죠. 올해 그 북한과 미국 정상 간의 대면 회담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그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과거 하노이라든지 싱가포르 회담을 봤을 때 가까운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중국,
이라든지 그 주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시아 김정은 위원장 가까운 쪽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1월 에이펙 때 중국을 방문할 그 계기를 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해 보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건 얼마만큼 준비가 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의구심이 커요. 준비가 많이 됐고 뭐 스웨덴 채널을 통해서 접촉이 연결되는지 뉴욕 채널을 통해서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그 성사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들어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실무선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만약에 많이 안 되면 뭐 예전에 있었던 과거 선례처럼 좀 유명무실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중간 선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중간 선거 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에이펙 계기로 한다면 에이펙은 중간 선거 이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11월 3일 그리고 에이펙이 11월 18일에서 19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중간 선거를 지난 후에 성사가 된다면 이제 에이펙을 계기로 만나게 된다면 물론 뭐 분위기 자체가 막상 성사가 됐다. 이제 회담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중간 선거가 그런 외교 이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다는 그것이 트럼프에게 반드시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의문점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담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의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회담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비핵화, 평화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정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얘기를 했고 취임 초부터 계속 김정은과의 친분 관계, 만남의 필요, 의지 그런 걸 얘기했고 에이펙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끝내 답을 안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열릴 가능성은 뭐 있다고 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본인이 일기 때 이루지 못한 그것을 이번에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 아마 그런 것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이펙의 중간 선거 이후에 있지만 어쨌든 뭐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선 트럼프도 지금 현재 세계 정세를 볼 때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는 것이 자기 정치나 또는 미국 중간 선거에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까지 러시아와 잘 해왔잖아요.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미국과의 개선이 지상 목표입니다. 미국과 접촉을 하려면은 항상 중국과 논의하는데 작년부터 북중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에이펙 신천에서 열리는 그때 당시를 기점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고 이번에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정의 손을 한번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정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박지원 의원의 좀 바람도 섞인 그런 전망인 것 같긴 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별 반응은 없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일 걸로 보세요?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지금 좀 관심 없는 것처럼 좀 무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무반응인데 굉장히 그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큰둥하게 이제 몸값을 높이게 기다리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박지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경제 생존 그리고 몸값을 높이고 있긴 하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이 정상 국가로 도약을 꿈꾼다면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지도자 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만큼 뭔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통령이 없거든요. 즉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란 카드를 놓치기는 아까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나가는 것이 어떠한 조건으로 나가는 것이 북한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이거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있기는 합니다만 분주하게 뭐 무리에 떠 있는 오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성사되더라도 뭐 에이펙 전후로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건 그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에이펙 회의 자체에 참석을 물론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참석은 아마 그건 현실적으로 안 하지 않을까, 선택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하면 최초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다자 무대에 직접 참석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작년 9월에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서 푸틴과 3자 만남 있었고 거기에 다른 정상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무대에 가기는 했지만 국제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에이펙에 또 북한이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기에 참석을 해서 정말 정상 국가로 변화가 된다면야 좋겠지만 아마 지금은 그렇게는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오니 중국이 좀 다리를 놔주면 북한과 가까운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전까지 김정은이 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한다면 이제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단둥이라든지 따디엔이라든지 칭다오라든지 비교적 북한에서 가까운 곳 그곳에 자리를 마련해서 만남을 성사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판문점 재회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만남은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로서도 뭐 만나는 자체가 손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목표를 다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뭐 굳이 뿌리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 축소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만남에 김정은이 뭐 거절하거나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분주하게 손익계산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이고 아마도 왕이 부장이 오늘 내일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에이펙이 중국에서 열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외교부에서도.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아마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북미 대화가 이제 성사될지도 관심사고 어디서 열릴지도 관심사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북미 대화가 열릴 거면 우리도 이제 같이 만나는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시진핑 주석의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의장으로서의 모습을 연출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스틸러로서 에이펙 정상에 참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그리 달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미국과 그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는 모습.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다자 외교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여러 명의 한 명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긴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라는 모습을 북한 그 주민들에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일단 중국의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길에 김정은 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싱가포르와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 못 해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진전을 최초가 되고 싶은 가능성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평양을 방문한
그런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몫없이 높아진 자신의 위상을 내보이는데 굉장히 그거는 값어치가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북미 대화 자체로는 큰 이슈가 그렇죠.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그러니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자체로서 뭔가 파격을 갖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초, 바이든도 오바마도 못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도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당당하게 쓰는 모습. 말씀해 주신 작년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어떤 푸틴 대통령 어깨를 나란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방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극적인 이미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있는데 지금 8.15 광복절 연설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이 다자주의를 통한 다자 협의를 통한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얘기되는 것이 남북미중 이런 그런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북미중이라고 해서 이게 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양자 협상을 하고 한국과 중국이 이제 그 옆에서 촉진자, 그다음에 조정자 역할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 가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뒤에서 그것을 페이스 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면서 양자 회담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어떤 이익을 취할 게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 예전에 양자점이 있긴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뭐 어떤 것을 좀 줘야지 이게 성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컨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과, 본인의 업적이 되려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아무리 평양에 가도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역사적으로 잘못한 그런 이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북한 핵은 인정할 거야. 이건 스스로 모순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북한 핵을 용인해 준 적이 없었고요. 지금 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만난다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공동 성명을 합의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체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간에 이미 합의한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핵 문제도 해결하면서 핵 문제 해결과 함께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는 이 그림이 된다면 그건 명백한 업적이 될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서 김정은이 원하는 핵군축 회담 같은 거, 핵보유국 대등한 보유국으로서 뭐 북한의 일부 미사일을 줄이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든지 이건 북한이 원하는 것인데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걸 아마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북미 대화로 가는 길에 한미연합 훈련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일정 자체가 크게 축소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I get along with him very well. No, what I'm doing is making things safer. We can't go around and protect all of these countries, especially when they're not there to help us. 네, 지금 뭐 짧은 녹취를 들려드렸는데 기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응답의 요청을 안 하냐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응답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그래서 친서 교환이 좀 있었나 뭐 이런 추측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방식의 대화가 오갔다고 보십니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응답을 했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친서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거죠. 그것이 이제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이드 채널을 통한 것이냐 아니면 뉴욕 채널을 통한 것이냐 이 가능성은 있거든요. 전에도 좀 주고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기억을 해보면 몇 달 전만 해도 어쨌든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다음에 코로나19 때 그 셧다운을 하면서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접촉을 거의 완전히 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거치면서 이제
친서 수령이라든지 뭔가 북미 간에 접촉하는 데 있어서 거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 물밑에서 친서가 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이번에 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최근에 돼서 1월이나 월요일에 돼가지고 친서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기를 잡았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받았다면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축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미리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훈련 규모가 축소되는 걸 두고 미국 내에서도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오히려 독재자인 김정은과 푸틴에게만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합연습을 축소한다고 그래서 과연 김정은이 감지독자하면서 회담에 나오고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에 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문점이거든요. 그게 이제 2018년에 이미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회담이 잘 되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우리 안보가 약화되는 그런 결과가 와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외교 전략적으로 좀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폭염특보 수준의 습도 높은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비 예보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비가 그치니 어김없이 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8도로 기온 자체는 많이 높지 않은데요.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기온은 33도까지 더 올라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오후 들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강한 비구름이 위치한 호남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경남 남해안은 이미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데 경남 일부 지역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저녁까지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짧고 굵게 지나는 비더라도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한 가운데 서울과 대전, 광주와 부산 모두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절기처서를 앞두고 있지만 당분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모레 저녁부터 주말 오전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시 습도 높은 더위가 찾아오면서 온열 질환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시간 바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